자,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미지 파일 하나를 공유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미지 파일 하나 공유를 할게요. 자, 그 현대문화의 근본 관점들이라고 적혀 있는 이미지 파일 잘 보이시죠? 이 수업의 교재예요. 작년 12월 말에 출판이 된 책인데, 제가 이 수업을 위해서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해서, 수업 전에 미리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새로 수업을 맡으면 그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다 미리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이 서학과 현대문화는 학교에서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직접 개발을 해서 개설한 교과목인데, 이 교과목 개발을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다 미리 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 자료도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썼던 그 글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제가 책으로 출판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 책이 이 수업의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책을 반드시 구해서 수업 전에 미리 읽어오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쓴 책을 교재로 삼아서 간혹 가다가 학생들 가운데 좀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강의 교재를 교수님이 직접 쓰신 거면 그 강의 뭐 파일을 학생들에게 그냥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나오기도 하고, 교재를 구해야 해서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도 한 학기 한두 명 정도씩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책을 출판하고 나면 그 책에 대한 권리는 출판사가 갖는 거예요. 저자인 제가 갖는 게 아니라. 그리고 책 내용을 함부로 전정을 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 자료를 매주 나눠드릴 텐데, 이번 주 안으로 제가 사이버 캠퍼스를 개설을 해서, 이번 주에는 오늘 사용하는 강의 자료 하고 다음 주 사용할 강의 자료 두 개를 일단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 하나씩 순차적으로 제가 나눠드릴 텐데, 근데 그 강의 자료 안에도 이 교재 안에 나와 있는, 이 출판된 책 안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이 조금씩 실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 원래는. 출판사에서 문제를 삼으면 삼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저작권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자라고 하더라도 이 책의 PDF 파일 같은 거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건 완전 불법이에요. 출판사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다음에 교재를 구해야 해서 부담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강의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에요. 교재는 당연히 구해야죠, 우리 학생들이. 교수가 쓴 책이든 아니면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책이든 일단 수업의 교재는 학생들이 당연히 구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강의가 꾸려지는 거지. 학생들이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그런 책이면 뭐 하려고 교재로 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책을 구해서 읽어 보셔야만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뭐 적기는 한데, 제가 쓴 책을 교재로 삼다 보니까 뭐 교수가 뭐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돈 벌려고 이런 책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오해를 하면 안 돼. 이 책을 팔아서 저자인 제가 받는 돈은 인세인데, 그 이 현대문화의 근본 관점들이 교재를 구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적으로 크게 많이 팔릴 만한 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책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쓰는데 들인 그 노력이나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출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책이에요. 저자인 제가. 그렇죠. 돈을 벌려면 이런 책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어쨌거나 반드시 이 책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서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써 놨는데 이 책을 주의 깊게 잘 읽어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게끔 하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 요새 AI 시대잖아요. 그죠? AI 시대. AI 시대라 그 학습 기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죠. 지금 당장은 그걸 피부로 못 느낄지 몰라도 앞으로 5년, 늦어도 10년 내에는 정말 AI에 의해서 거의 모든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절감을 하게 될 거예요. 학습 기계, 기계적 학습 능력만 가진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대가 왔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절감을 하게 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AI가 학습 기계인 인간보다 훨씬 더 일을 능률적으로 잘해. 학습 기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I가 생활식의 구석구석에 보급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자기를 자꾸 학습 기계로 만드는 일은 한마디로 자기를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는 극단적인 입시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극단적인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을 학습 기계가 되게끔 몰아세우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어떤 패턴이 생기냐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한 사람인데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학자로 그 강의하는 사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사회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소위 엘리트들 가운데 남이 쓴 글을 요약 정리하는 능력은 좋은데, 그런 능력은 잘 갖추고 있는데, 자기만의 고유한 관점을 세울 수 있는 힘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관점에 입각해서 명료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생각한 바를 말과 글로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그 장관이나 차관 새로 선출이 되면, 그죠? 그, 그, 그 청문회라는 걸 하잖아. 그죠? 그리고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청문회를 할 때 곧잘 표절 시비가 불거져. 장관 후보인데,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른내릴 정도면 학계에서 꽤 이름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표절을 했다고 해요. 그런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학자로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자는 절대 표절 안 해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렇게 안 해.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글을 쓸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남의 글을 베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의 글을 베끼고 표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 박사인데, 대학 교수인데, 학교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인데,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로 군림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이런 현상을 통해서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학자들 가운데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도 극단적인 입시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습 기계가 쓸모없어진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학생들이 학습 기계가 되게끔 끊임없이 몰아세워. 100점 맞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죠? 100점 맞아야 좋은 그, 그 학교 그 성적이, 그죠? 학교 그 성적 순위가 올라가고 학교 성적 순위가 최상위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뭐 이렇단 말이야. 근데 100점 맞으려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정답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죠? 학교 선생님들 혹은 학원 강사들이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가 정답이다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받아 적고 요약 정리하고 외우는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1등 할 수 있어. 그래야 좋은 성적 얻을 수가 있어. 아주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 심지어 대학에 들어와서까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해. 그러니 학습 기계밖에 더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그죠? 근데 문제는 빨리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 잘못된 교육 제도를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근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안 바뀌었어. 여전히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극단적인 입시 중심이야. 그렇죠? 교육 시스템이 바뀌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잘 안 바뀌는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마 그 기득권일 거예요.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육계에서 너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좀처럼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현실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각자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금 뭐 50, 60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죠? 근데 그 40대 이하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그 사고 능력을, 그리고 표현 능력을 끊임없이 함양을 해야 돼요. 우리 제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만으로 치면 10대인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 1학년생들이 10대, 아직 만으로 따지면 10대일 것 같아. 뭐 20살 전후. 우리 그 남학생들 가운데 예를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3학년 학생이나 4학년 학생 정도 되면 아마 20대 중반 정도일 것 같아. 그런 학생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빠르면 5년 안에, 늦어도 10년 안에 모든 생산 활동이 거의 모든 생산 활동이 AI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도래를 할 건데, 한마디로 학습 기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에 도래를 할 건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냔 말이야,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죠?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이 책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함양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재라 여러분들이 구해서 읽어야만 하는 것도 있지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반드시 구해서 좀 열심히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자, 교재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만 하고, 어 이제 그 1주차 수업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다른 자료를 공유를 할게요. 혹시 그 질문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돼요. 마이크를 켜서 질문하셔도 되고, 마이크로 질문하기, 그러니까 음성으로 질문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올리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제가 듣기에는 목소리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어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말이 약간 두서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문장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두서가 없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이 몸 컨디션에 의해서 굉장히 이 좀 그 강의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 왜냐면 몸 관리가 좋은 상태에서 그 좋은 강의를 학생들에게 들려줘야만 하니까, 그런 의무감 때문에 제가 몸 관리를 잘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조금 강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족스럽지가 않아.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약간 다음 주 그다음 주 수업에서는 보다 더 좋은 몸 컨디션으로 더 좋은 강의를 해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할게요. 자,
강의 자료 하나 공유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예. 그 수업 목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 특성하고 수업 목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철학과 현대문화는 철학의 근본 관점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동시에 철학의 근본 관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현상들을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역량의 함양을 도모하는 교과목으로 기획되었다. 그 다양한 문화 현상들이 있잖아, 그죠? 근데 저는 주로 소설하고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현대 문화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현대 문화의 바탕에 어떤 철학적 관점들이 깔려 있는가 등등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매 수업 시간마다 영화, 소설 등등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철학과 현대문화의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대문화의 바탕에 깔린 철학적 관점들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현대문화와 철학의 관계를 이해할 역량을 지니게 한다. 현대의 철학이 현대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성찰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철학과 문화의 역동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역량을 지니게 한다.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철학과 현대 문화가 현대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서로 대화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철학 및 문화가 재학문 분야들과 산업 분야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할 역량을 지니게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적인 그런 수업이라기보다는 이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공학을 전공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 교과목을 개설을 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소리를 듣는 그런 나라잖아요.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가 이제. 근데 그런 나라는 2차 산업 중심으로 가면 안 되지. 그렇죠. 개발도상국이면 2차 산업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2차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차 산업의 기반이 약해. 개발도상국이라.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산업 생산 능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걸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은 하여간 2차 산업 중심으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2차 산업이 아니라 그 3차 산업 중심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학, 인문학, 예술 등등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자연스럽게 잘 녹아 들어가게끔 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꾸려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70년대, 80년대하고 비슷하게 2차 산업 중심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현상을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굉장히 민주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독재자적인 기질이 강한 그런 인물들도 있었어, 그죠? 어떤 대통령이 독재자적인 성향이 강했는지 제가 따로 말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거는. 근데 독재자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꼭 인문학과 예술을 홀대하는 경향이 생겨. 독재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 국민을 그냥 노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나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독재자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될 때마다 인문학과 예술을 홀대하는 그런 경향이 팽배해졌단 말이야. 그런데 경제의 역동적인 대한민국 경제, 산업과 경제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안 좋은 일이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이제. 개발도상국이면 2차 산업 중심으로 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가 2차 산업 중심으로 경제를 꾸려나간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건 너무 현실과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설령 공학 같은 그런 그죠?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학과 예술에 대한 어떤 그 교양을 문학적인 교양, 예술적인 교양을 조금 함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정말 공학 분야에서도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나 그 시대착오적으로 2020년대의 대한민국에서도 2차 산업 중심의 그런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팽배해. 교양은 그냥 구색 맞추기고 그냥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과목이고 공학 뭐 이런 거 실용적으로 당장 돈 만드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문만 잘하면 돼. 이런 식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한번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산업을 잘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학생들이 예술적인 감성, 문학적인 감성을 잘 함양하게끔 해야 돼. 그래야 그, 그 평범한 그죠? 그 인재들은 만들 수 없는 정말 고급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함양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 철학과 현대문화라고 하는 수업을 그냥 순수한 인문학과 관련된 단순한 교양 수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학도라고 할지라도 들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오늘 1주차 수업의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 개요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철학과 현대문화라고 하는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수업 제목이 철학과 현대문화니까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란 무엇인가 한번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제가 그런 이야기 조금 들려드리고, 되도록이면 조금 일찍 수업을 받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모든 수업은 당연히 철학과 관련된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관해서 강의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 혹시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있으면 이미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어쩔 수가 없어요. 철학과 관련된 수업이기 때문에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들려드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철학은 지혜를 사랑함을 뜻하는 말이다. 자, 철학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 철학이라는 한자어가 없었다 그 얘기야.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말이에요. 필로소피의 번역어야. 근데 이 필로소피라는 영어 단어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거의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에요. 필로소피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필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소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야. 근데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는 지혜를 뜻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필로소피는 철학은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말 사랑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남녀 간의 어떤 격정적인 사랑도 뭐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친구들 간의 우정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그리고 심지어 뭐 예술을 사랑한다. 그죠? 학문을 사랑한다. 스포츠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말에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필러의 사랑은 남녀 간의 어떤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랑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필러가 뭘 뜻하는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성적인 자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발휘되는 사랑. 그런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 철학은 혹은 필로소피는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철학을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뜻으로 풀고 나니까 우리 인간들 가운데 철학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죠? 왜? 누구나 다 지혜를 사랑해. 바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대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지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을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지혜를 사랑하면서 철학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걸 뜻해요.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또 따져봅시다. 자, 우리는 왜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가? 자, 이런 물음을 던지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지. 너무 당연한 걸 왜 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건 원래 당연한 게 왜 당연한지 묻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아이작 뉴턴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의문을 품었다고 하잖아. 그죠? 사실 요새 책들을 보면 지어낸 이야기네. 실제로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중력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 그렇게 그 단정 지을 수 있게끔 하는 증거 같은 건 없다고 해요. 그 근거가 없다고 해.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에 사로잡혔다고 하잖아. 그죠? 저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지지? 의문을 품은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바보 같은 질문이지. 아니, 당연히 땅으로 떨어지지. 그럼 그게 하늘로 올라가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죠?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근데 아이작 뉴턴도 그게 당연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당연한 게 왜 당연한 거야, 도대체? 사과, 잘 익은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 게 왜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왜 당연한지 물었단 말이야. 당연한 게 왜 당연한지 물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아이디어를 착안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학문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묻지 않는 거, 그걸 묻는 게 학문이에요. 당연한 게 왜 당연한지 묻는 게 학문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얘기예요. 우리도 대학생들은 이제 학문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제대로 된 학문을 할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한 게 왜 당연한지 묻는 습관을 우리도 한번 길러보자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왜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가? 간단해요. 삶이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짐으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어도 저절로 행복하게 잘 살아지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어도 저절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어 있어. 아유, 그러면 뭐 지혜니 뭐니 따질 이유 없지.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쉽지가 않아. 때로 삶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삶에 애착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삶에 애착하는 성향이 눈꽃만큼도 없다. 그러면 또 지혜를 사랑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지혜가 뭔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삶이 좋을 때는 그냥 기분 좋게 살다가 삶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그냥 바로 죽어버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면 지혜를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은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고통조차 이겨내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그렇죠? 자,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삶에 강하게 애착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삶이 때로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야. 조금 힘들어졌을 때 그냥 유감없이 삶을 탁 포기를 해버리면 삶이 무거운 짐이 될 일이 없을 텐데 인간에게는 큰 고통조차 이겨내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삶이 때로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런 짐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삶이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러운 짐으로 느껴지는데 살고 싶어.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무거운 짐을 최대한 가뿐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는, 아니 더 나아가 삶을 기쁜 것으로 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천적인 능력으로서의 지혜를 우리 인간들은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은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전유물 같은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 전공으로 공부하는 철학, 그거는 진짜 철학의 파생물에 불과해. 제가 철학 박사인데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따서, 그죠? 직업적인 철학자가 됐어. 근데 직업적인 철학자가 박사학위를 하느라 공부한 철학은 철학의 파생적인 양태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진짜 철학은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사실 지혜를 사랑하면서 철학하면서 살기 마련이란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지혜를 사랑함으로써 마침내 지혜를 얻게 된 자는 그렇지 않은 자와 어떻게 다른가?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는 간단하게 결론을 한번 내려봐서,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것이고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노예로 살 것이다. 기왕에 한 세상 사는 거 자유롭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다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노예로 살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 누구나 최대한 기쁘고 즐겁게 자유분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지,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당연히. 최대한 자유분방하게 기쁘게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이지. 그런데 즐겁지 않게 사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끔 강조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 사는 세상은 좀 이상해서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노동하며,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동하며 시간을 보내게끔 우리를 몰아세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런 경향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강한 것 같아. 옛날에도 그런 경향이 강하게 있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이 일을 하게끔 몰아세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없어. 법적으로는 다 자유이냐? 법적으로는 다 자유이냐? 근데 노예 같은 거 없어. 그런데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어. 왜? 극단적인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야 도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죠? 쉬는 시간이 주어져도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죠? 휴가 시간이 주어져도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돌아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는 자유지만 누구도 나에게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하라, 그죠? 강압적으로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끊임없이 일하게끔 내가 나 자신을 몰아세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내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건가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은 그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인간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거잖아. 사회적인 존재란 말이야. 나와 함께 이 사회에서 삶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철학과 현대문화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요
주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들려드리게 될 거예요. 자,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소유욕과 생산의 필요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자로 가꾸어 나가는 방식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이다. 즉,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는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자가 되기를 지향해 나가기 마련이다. 여기 존재자라고 하는 좀 딱딱한 말이 나왔는데, 이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학문적인 용어들이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좀 딱딱하게 어렵게 들리는데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말이죠. 있는 것들, 그게 존재자지. 영어로 beings예요. 비동사의 동명사형. 그렇죠? 그냥 있는 것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독재자 성향이 강하면, 그러면 인문학과 예술을 무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져. 왜 그래요? 독재자가 생각하기에 국민들은 노예야. 그냥 노동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생산자란 말이야,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인문학과 예술을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게 못마땅하지. 국민들이 인문학 예술을 공부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 독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대체로. 그렇죠? 근데 옛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시대. 조선시대 양반들은 일을 안 했잖아요. 양반이 아닌 사람들, 피지배계층에 속한 사람들만 생산적인 노동을 했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 옛날 양반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좀 더 일반화시켜서 옛날 귀족들이 생각하기에 일은,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피지배계층에 속해 마땅한, 그죠? 낮은 등급의 인간들이 노동자가 되고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 귀족들이 생각하기엔. 그 귀족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노동의 필요성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야. 노동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족이야. 그래서 양반이고. 옛날 그 양반들, 선비들 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과거 급제하려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의미는 다르죠. 그 의미는. 그 옛날 그 선비들, 옛날 양반들이 하던 그 글 공부는 인격적인 자기 수양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공부잖아요. 자기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공부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여러 교과목들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영어, 수학, 무슨 뭐 물리학 이런 것도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교과목들이 여러분들의 인격 함양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격 함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과목은 예를 들어서 뭐 도덕, 윤리 이런 거지. 그거 외에 다른 교과목들은 여러분들 인격 함양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유능한 생산자가 되는데 필요한 교육들인 거예요. 교육의 의미가, 공부의 의미가 아예 다르단 말이야. 다시 한번, 옛날 귀족들도, 유럽의 귀족들은 빼고, 유럽의 중세 시대 유럽의 귀족들은 그 대부분 다 문맹들이었어요. 글 못 읽는 사람들이었어. 그냥 군사력 키워서 전쟁하는 데만 골몰을 했지, 뭐 학문을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격을 수양하고 이런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하여간 우리 아시아에, 그죠? 특히 그 동아시아의 그 옛날 그 귀족들의 양반들은 글 공부 열심히 했잖아, 대체로. 근데 다시 한번, 옛날 그 양반들의 글 공부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들이었어. 적어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공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하는 공부는 그런 게 아니야. 생산자가 되는데 필요한 공부예요, 요게.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한번 따져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죠? 다른 나라 빼고 우리나라만 놓고 생각해보자. 뭐 사실 대다수 현대 국가들은 민주공화국을 지향을 해. 민주공화국을 적어도 헌법에 적혀있는 이념상으로 보면 대다수 현대 국가들은 민주공화국을 지향을 해요. 근데 다른 나라 빼고 우리나라만 갖고 얘기를 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주인은 국민 모두야.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런 민주공화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교육이 국민이 생산자가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되겠냐?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어. 신분제가 있던 옛날에는 귀족들은 일 안 하고 귀족이 못 되는 사람들만 일을 했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양반 따로 없잖아, 그죠? 모든 국민이 주권자인데, 내가 나라의 주인이니까 나 노동 안 할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일을 안 하면 나라가 바로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최대한 자기 자신이 유능한 생산자가 되게끔 노력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일을 안 하면, 국민들이 일을 안 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 국가가 부강해지도록 하려면, 그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유능한 생산자가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끔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은 자기 삶을 즐길, 향유할, 자유분방하게 자기 뜻대로 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지. 그런 권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주권자야. 노예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산자로서의 능력을 잘 함양을 하되,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를 해서 잘 노동을 하고 생산을 하되, 그런 모든 활동들이 주권자의 국민들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최대한 해방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돼. 이게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이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생산자로서의 자질을 잘 함양을 해야 돼, 한편으로는. 근데 이 생산자로서의 자질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나 자신을,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문제다, 그 얘기예요. 요거. 자, 요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자, 일단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시계를 보니까 이미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문화의 사전적 정의. 자,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 사전을 찾아보니까 문화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 그냥 일단 받아들입시다. 100%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일단 사전적 정의를 존중을 해서 그냥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문화 형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은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할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인간에겐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 동물들은 충동적으로 살아요.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살아요. 먹으면 되지. 자, 여러분들 음소거 해주세요. 여러분들 목소리 낼 사람들은 제가 일단 모두 음소거 할게요. 잠깐만. 자, 이 또 뭐가 설정이 바뀌었나? 왜 안 보이네? 잠깐만요. 참가자를 눌러야 되나 봐, 먼저. 모두 음소거. 자, 제가 모두 음성어를 했으니까 저에게 그 음성으로 말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음성어 해제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인간에게 세계는 언제나 이미 이렇게 저렇게 해석된 세계예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도 없어. 제가 나중에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에 대해서
좀 길게 강의를 해 드릴 텐데, 현상학이라고 하는 20 세기에 나온 많은 철학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된 세계 외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객관적인 세계, 그런 거 우리 못 만나. 그렇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우, 자연과학의 세계는 순수하게 객관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 뭐 자연과학의 층위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뭐 그렇게 전제를 해서 자연과학 연구한다고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근데 엄밀한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난센스야 그거. 객관성, 객체성 이런 말들은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난센스에 불과한 말들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야. 그런 거 없어. 순수하게 객관적인 거, 순수하게 객체적인 거, 그런 거 없어요. 철학적 사고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붉은 꽃을 보면 그 붉은 꽃이 내 마음 밖에 내가 보는 바 그대로의 붉은 꽃으로 싫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도 난센스라는 거 금방 알지. 붉은 꽃의 붉음은 감각적인 건데, 감각적인 거는 감각하는 내가 없으면 없어. 감각적인 것이 감각하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있어? 누군가 감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감각적인 게 생기지, 그죠?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붉은 꽃은 내 마음 밖에 객관적 객체적 사물로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붉은색을 지각할 수 있는 나의 지각 능력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그 무엇인가가 붉은 꽃 현상으로 자기를 드러낸 거야. 그런데 붉은 꽃이 객체적 사물로서 실제한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그 얘기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근데 그 자연과학의 세계는 뭐냐? 자연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은 엄밀한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라는 식으로 곧잘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자연과학의 층에서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별 문제 없어. 자연과학 연구를 하는데. 근데 엄밀한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난센스예요. 자연과학의 세계는 수학적으로 해석된 세계야.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없으면 자연과학의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객관적 객체적 사물들의 세계를 만날 수 없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이미 이렇게 저렇게 해석된 것들이에요. 세계를 자기 고유한 방식으로,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 얘기예요. 자, 문화 형성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자신의 존재를 해석하고 이해할 인간의 능력. 요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세계를 저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과 존재를 또 저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능력이 또 있어. 충동적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요런 정도로 그냥 생각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인간은 미래를 설계하며 살잖아. 그죠? 근데 미래를 설계한다는 건 뭐를 뜻해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그럴듯한 존재, 더 훌륭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 산다라는 걸 뜻해. 아니,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하고 똑같이 고만고만할 거면 뭐 하려고 미래를 설계를 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의 나보다 더 바람직한 그러한 내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노력하는 거야. 그죠? 지금의 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나를 더 훌륭하게, 멋있게 만들어야 돼. 그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달라져야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미래의 나를 꿈꿀 수 있는, 지금의 나와 다른 미래의 나를 꿈꿀 수 있는 힘이 왜 생겨? 자,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해석 능력, 이해 능력, 이게 그 문화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 가운데 하나다 그 얘기예요. 자, 세계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생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인간의 능력. 자, 해석하고 이해할 능력만 있다고 해서 문화가 형성되는 건 아니죠. 그죠? 실제로 안 될 수 있어야 돼, 뭔가. 그죠?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꾸려가는 세계, 생활세계라고 할 수가 있잖아. 생활세계.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저 나름의 생활세계 안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죠? 그 생활세계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야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동물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본능에 따라 그저 충동에 따라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사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 뭐 1000년 전에 뭐 사자나 지금 오늘날의 사자나 생활 방식이 뭐 거기서 거길 것 같아. 그죠? 역사라고 할 만한 게 동물에게서는 뭐 생물학적 역사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인간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역사는 동물에게서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인간에게는 생활 세계 자체를 변혁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노예제가 있었어. 근데 노예제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노예제를 철폐시켰단 말이야. 봉건제가 들어섰어. 근데 봉건제도에 만족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봉건제도도 철폐를 시켰단 말이야. 그렇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 자본주의 시스템. 어우, 하여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신분제가 차례로 그죠? 차례차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이냐? 아우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초창기 자본주의는 굉장히 야만적이었죠. 그죠? 우리 다음 시간에 요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미리 좀 맛을 봅시다. 아우 초창기 자본주의는 정말 야만적이었어요. 정말 초기 자본주의만큼 잔혹한 인간의 운명이 정말 참혹했던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 물론 그때 그 초기 자본주의 이 시절에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서 그저 기분 좋게 즐겁게 산 사람들도 있지. 근데 대다수 사람들의 운명은 너무나 비참했단 말이야. 초기 자본주의에. 자,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 사람 살자고 사회 만든 건데 이 사회 안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이게 정상이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인간화하고 또 어떤 국가에선 사회주의 혁명이 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나 하여간 이런 인간의 능력, 자기가 그 안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이 생활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문화의 형성과 발전의 조건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생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인간의 능력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설명을 해요. 도구적 능력 그리고 자기해방적 능력. 자, 도구적 능력은 뭐냐? 그냥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뭘 뜻하는지 이해를 하는데 제일 좋은 이야기는 프로메테우스 신화인 것 같아. 프로메테우스.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신들이 세계를 창조를 하고 나서 동물들에게 사는 데 필요한 재주를 한 가지씩 나눠주려고 했어. 그런데 그 일을 이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라고 하는 형제 신에게 맡겼어요.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굉장히 똑똑한 신이야.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미리 깨닫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예지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에피메테우스는 근데 바보 같은 신이에요. 에피메테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뒤늦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이 망쳐지고 난 다음에야 아차차 잘못했구나라고 뒤늦게 깨닫는 그런 바보 같은 신이 이 에피메테우스였단 말이야. 근데 이 에피메테우스가 고집을 피워서 그 일을 떠맡았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실수를 했어요. 그죠? 인간에게 줄 선물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동물들에게 다 사는 데 필요한 재주를 다 나눠줘 버렸어.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그럴듯해. 인간의 몸을 보면 이 보잘것없잖아 사실은. 그죠? 그 잘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추위를 막아줄 무슨 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냥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무슨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잘 타는 것도 아니고 별 볼 일이 없어 한마디로. 한마디로. 자, 이런 인간의 육체적인 약함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인간이 원시대 굉장히 강력한 존재였다라고 주장하는 인류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장작 루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장작 루소도 그런 식의 견해를 갖고 있었어. 근데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고 일단 프로메테우스 신화에만 집중을 합시다. 이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보니까 인간은 몸이 약했어. 사는 데 필요한 재주가 없었어. 보잘것 없었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창조되자마자 멸망할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프로메테우스 신이 어떻게 했죠? 신들의 계율을 어기고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었어. 자, 여기서 이 불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도구적 이성이라고 해석을 해요. 사물을 사물로만 이해하지 않고 도구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 도구적 이성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프로메테우스의 불.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가져다 준 이 도구적 이성 혹은 그 상징인 불을 잘 활용을 해서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만물의 영장이 되었지. 그래서 각종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동물들과의 경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구적 능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삶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어. 동물들도 사물을 도구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원숭이는 그죠?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가지고 딱딱한 열매를 깨기도 하고 뭐 그래. 이 동물들 가운데 제법 사물을 도구처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동물들이 제법 있어. 그런데 새로운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 자연적인 사물을 그냥 도구로 쓸 뿐이지 인공적으로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거는 동물들에게는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적인 정도로만 있는 것 같아. 근데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기술이 계속 발전한 거고 과학도 계속 발전한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 자, 이 도구적 능력, 인간에게 특유한 이 도구적 능력이 문화 형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좀 더 한번 해봅시다. 그 플라톤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그 대화록을 보면 그 책을 보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후의 이야기가. 인간이 프로메테우스의 불, 도구적 이성을 잘 활용을 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이번에는 탐욕스러워진 인간들끼리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서 다시 인간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 다시.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제우스가 이번에는 이 제우스, 프로메테우스에게 아주 끔찍스러운 벌을 줬잖아. 그죠? 코카서스 안에 큰 바위에다가 이 프로메테우스를 묶어놓고 독수리가 가서 매일같이 그냥 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한 번씩 쪼아먹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무시무시한 신이야 그런 걸 보면. 인간이면 그냥 간 한 번 탁 쪼아먹혔을 때 바로 죽을 텐데 프로메테우스는 불멸의 존재, 불멸의 불사의 신이라 그 안 죽어. 고통스럽게 간을 한번 쪼아먹히고 나면 그 즉시 세간이 자라나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이 끔찍스러운 고통을 매일같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300년 동안 견뎌야만 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 그 무시무시한 신 이 제우스가 이번에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에게 삶을 꾸려가는 데 필요한 도구를 하나 더 선물로 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도구의 이름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래.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야. 도구를 쓸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인간은 여전히 그냥 똑똑한 동물에 불과해서 살기 위해 바둥바둥 애쓸 뿐이었단 말이야. 정의 그런 거 없어. 그냥 내 사는데 좋으면 그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야수에 불과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잔인한 야수끼리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인간이 다시 멸망하게 되었어. 인간이. 그래서 이런 인간을 불쌍하게 여긴 이 제우스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줬단 말이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야만 하는 이 정의는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한 게 아니다 그 얘기야. 우리 인간이 살아남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쵸? 현대의 철학자들은 정의를 추상적인 관념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정의가 무엇인지 따져. 그렇죠? 근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정의를 올바로 확립해야 아테네가 패망하지 않아. 정의가 올바로 확립되지 않으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아테네 시민들이 서로 분열해서 결국 아테네가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아테네가 패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테네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정의의 관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정의의 그 관념을 토대로 둔 올바른 법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하는 거죠. 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요거를 자기 해방적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도구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면서 생겨난 이 참혹한 현실. 얼마나 불안했겠어.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죽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일 기회를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생활하는 거 얼마나 불안해. 나도 남을 죽일 수 있지만 남도 나를 죽일 수 있어. 언제 다른 사람의 손에 다른 사람의 휘두른 칼에 목숨을 빼앗길지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산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죠? 이런 자연적인 야만 상태가 불러일으킨 끔찍스러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 해방적 이성, 자기 해방적 능력을 발휘를 해서 이 인간이 정의라는 관념도 만들고 이 정의라는 관념에 입각한 이런저런 법 질서도 세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담이지만 요새 보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헌법이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다 때려 붙자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인지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죠? 헌법 질서마저 어떤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 부정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정말 잘못된 현상인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요 그리고 이거는 진보 보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진보 보수하고. 원래 진보가 헌법을 좀 어겨가면서라도 사회를 좀 진보시켜 나가자 이런 거야 원래. 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자고 만든 게 법 아니야.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보수적이야 그래서. 대부분 다. 뭐 우리 법 연구회 뭐 그쪽 사람들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야. 진보적인 성향이 법학자들도 덜어 있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다 떠나 가지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되기가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 질서를 지키자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법에 입각해서 법을 잘 유지를 해서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요새 대한민국을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보수를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 헌법조차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야말로 헌법을 잘 존중하고 지켜야만 하는 거야.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참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저는 제 나름대로 정적인 성향은 있지. 근데 저는 진보만 집권해야 된다, 뭐 반대로 보수만 집권해야 된다 이런 생각 일절 안 해요. 그게 독재하자는 발상이야. 진보가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야단맞고 보수가 집권하는 거고 보수가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보수가 야단맞고 진보가 집권하는 거고 이 과정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거지. 진보만 집권해야 된다? 혹은 반대로 보수만 집권해야 된다? 이런 독재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는 불행해지는 거죠. 진정한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긴 있는데 진보만 집권해야 된다, 뭐 보수만 집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일절 안 해. 일절 안 해. 근데 기본은 지켜야지. 어떻게 이렇게 헌법 질서를 저렇게 그냥 함부로 무시하고 파괴하자는 선동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저는 소름 끼쳐요. 그런 기사 볼 때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자, 문화의 두 가지 성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간에게 생산자로서의 능력을 부여하고 또 그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경향, 성향. 문화에는 이런 성향이 있어.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것도, 문화를 토대로 삼고 만들어진 사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 살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든 어떤 문화든 사람의 삶이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사회로서 문화로서 정당한 거고, 사람의 삶이 못 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사회로서 문화로서 정당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좀 잘 살려면 성인군자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좀 넉넉해야 된단 말이야. 빈곤하면 좀 곤란해. 그러니까 인간이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문화가 작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간에게 생산자로서의 능력을 부여하고 또 그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성향. 자, 두 번째 성향. 자, 빈곤과 결핍 등 이런저런 이유로 생겨나는 노동의 필요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분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려는 경향. 그렇죠? 자, 문화는 이런 성향도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문화가 자동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지. 그런데 문화가 그런 것이 되게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삶을 끊임없이 보증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문화가 작용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문화 발전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이야기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빈곤과 결핍 등 이런저런 이유로부터 생겨나는 노동의 필요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분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려는 경향. 자유분방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간 저는 인간은 최대한 간섭 안 받고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분방이라는 말을 방종이라는 말하고 혼동을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제멋대로 생활하는 이거는 안 되지 당연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으면 각자가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가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죠?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최대한 자유분방하게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함부로 침해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가 지옥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이 팽배해지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지옥 같은 사회가 돼 버려. 내가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긴 한데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권리는 존중하고 지켜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방종하면 안 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분방하게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우리 인간에게는 다시 한번 간섭받지 않고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 다 있다고 봐 개인적으로. 그리고 문화는 반드시 인간이 최대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변해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문화의 발전을 위해 철학적 성찰이 중요한 이유. 자, 요것만 그냥 쭉 읽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업 안내를 하고 오늘 수업을 제가 조금 일찍 마칠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좀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문화의 발전을 위해 철학적 성찰이 중요한 이유. 지혜를 사랑함으로써의 철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한다. 자, 철학의 진짜 뜻은 뭐예요? 지혜를 사랑함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를 노예로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만들지. 근데 문화가 인간을 해방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보증해 주는 방향으로 변해 가야 돼. 그러니까 철학이
정말 중요한 거죠. 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철학이 빈곤한 사회에서 문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분방한 삶을 살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보다 생산자로서만 기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다. 철학이 빈곤하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실질적인 노예로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철학적인 소양을 좀 길러야지. 뭐 철학책을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철학책도 읽어주면 좋겠지만 꼭 철학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기르면 좋겠고, 자기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면 좋겠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양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길러야만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 자, 즉 철학이 빈곤한 경우 문화의 발전은 자유의 증진이 아니라 인간 예속화의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 인간 예속화의 경향이 있어요. 그거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성공을 거둔 측면들도 있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 근데 주권자인 국민이 노예처럼 예속된 생활을 하게끔 강하게 몰아세우는 경향이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세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또 인공지능의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어요. 잘. 솔직히 제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학습 기계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예속의 경향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계적 생산자로 변질시켜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은 그런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 작동을 해왔어. 어쨌거나 이 학생들이 그냥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하니까 어쨌거나 그냥 그저 그 국민들의 그 성실함이 그저 그 토대가 되어서 어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냥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인공지능의 시대는 그게 안 통할 것 같아. 그래서 학습 기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를 할 것 같단 말이야. 자, 이 시대를 잘 맞이하려면, 인공지능의 시대를 잘 맞이를 하려면 국민들이 최대한 자유분방하게 창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풍을 조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잘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모든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사회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학기 동안 여러분께 강의를 들려드릴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합시다.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 시간 수업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주 수업 준비 여러분들 아까 교재 알려드렸죠, 그죠? 현대문화의 근본 관점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현대문화의 근본 관점들이라고 하는 책의 1장과 2장을 읽어오세요. 1장과 2장. 그리고 그 1장과 그 현대문화의 근본 관점들 2장을 읽어보면 이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가 쓴 분노의 포도 혹은 존 푸드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동명 영화가 있어요. 이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에 대한 철학적인 해석이 나올 거예요. 그걸 꼼꼼하게 읽어오세요. 그 다음에 막시즘이라는 게 있어. 막시즘도 여러분들 좀 읽어오세요. 자, 와, 학기 초에 막시즘 강의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교수 저 사람 저거 좌파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막시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칼 막스의 책,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책, 그죠? 레닌의 책 등등
그 사회주의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긴 했어. 근데 제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적어도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개인이 최일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개인이 최대한 자유분방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어.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주의하고는 적어도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주의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굉장히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그냥 자동적으로 좋은 국가 낙원 같은 그런 뭐 사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 비판자들인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자본주의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조금부터 굉장히 분명하게 잘 드러내 주었어. 칼 막스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었단 말이야.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칼 막스가 예측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 실제로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역시 사회주의자들이 나름대로 많이 물론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자본주의 사회가 남지 않았겠지. 근데 사회주의자들이 지적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오랜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의 중심에는 막시즘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따로 준비를 하셔도 돼요. 교재는 당연히 읽어야 되고, 근데 교재 읽고 나서 인터넷 검색 등등을 통해서 백과사전 뭐 이런 거 활용을 해서 따로 스타인백이 어떤 감독인지, 어떤 소설가인지, 분노의 포도가 어떤 소설인지 미리 공부를 하셔도 돼.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현대문화의 근본 관점들이라고 하는 교재를 꼼꼼하게 읽으면 기본적인 수업 준비는 다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되도록이면 조금 일찍 마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분 휴식 없이 그냥 지금 4시 19분 거의 한 80분을 그냥 강의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수업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렸는데 하여간 일단 여기서 오늘 강의는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 있으면 질문 좀 해 주세요. 자, 마이크로 질문하셔도 되고 채팅창에 글을 올리셔도 되고 어 사실 제가 맡은 다른 수업들에서는 매주 글쓰기 과제를 내드려요. 매주. 근데 이 철학과 현대문화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내용들이 다른 수업에 비해서 조금 많아. 그래서 제가 매주 글쓰기 과제는 안 내드리고 중간고사 기간 지나고 나면 교재에 대한 독후감 2페이지 분량의 독후감을 쓰는 그런 과제하고 그다음에 글쓰기 주제 4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A4 용지 반쪽씩 주제별로. 그러니까 독후감 포함 총 과제 분량이 4페이지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것만 내드릴 거예요. 매주 내드리는 그런 과제는 이 수업에는 없어요. 자, 잠깐만요. 우리 위에 자, 첫 주차 수업 출석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 이 웹엑스 수업은 자동으로 출결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웹엑스 시스템 자체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접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출석, 지각, 결석 등등을 알아서 체크를 해요. 그거 그러니까
내일쯤, 내일 오후쯤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출석을 했는데 결석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교에게 문의를 하시면 돼요. 사실 디지털 원스톱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서 확인을 해 주는 건데, 지난 학기부터 조교를 통해서 확인하게끔 그렇게 방침을 정했나 봐. 만약에 출석을 했는데 결석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 조교에게 문의를 하시면 조교가 확인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본 강의 자료는 올려주시나요? 예, 오늘 사용한 요 강의 자료하고 다음 주 사용할 강의 자료하고 제가 이번 주 안에 사이버 캠퍼스를 개설을 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매주 하나씩 강의 자료를 또 나눠 드릴 거예요. 또 질문 있는 사람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강의를 첫 번째 강의를 해 드렸잖아요. 그죠? 요 강의를 듣고 '아, 이 수업 들을 만하다.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든 사람들은 계속 그냥 수강을 하세요. 그런데 수업이 가기가 좀 지겹다, 이런 수업 한 학기 동안 들으면 좀 이렇게 좀 생활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강의를 즐겁게 듣게 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최대한 수강 변경 기간에 바꿔 주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 대면 수업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서 쪼끔 자유롭기는 한데, 사실 그 제 수업을 즐겁게 들어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 힘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 저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윈윈하는 관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제 수업을 지겹게 듣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결과가 생겨나지. 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가 되고, 여러분은 또 제 강의를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가 또 생겨나죠. 그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 강의가 들을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분들, 한 학기 동안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 분들은 계속 수강을 해 주세요. 근데 이런 수업 듣기가 좀 지겨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든 사람들은 수강 변경 기간에 최대한 변경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본 교재 없으면 강의 자료를 이해하기 힘든가요? 강의 자료만 가지고 강의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게 이게 아무래도 제가 나눠 드리는 강의 자료는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간추린 거예요. 간추린 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면 간추린 내용만 딱 보면서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면 이 수업에서 다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면 강의 자료만 보고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출판한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 자료만 보고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책으로 출판을 안 했을 건데, 책으로 출판해서 학생들이 책을 읽게 해야 강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책으로 출판을 한 거예요. 본 교재를 되도록 구하세요. 구해서 읽어 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책 자체가 개론서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의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썼어. 책을 그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한번 읽어 보는 게 좋다, 요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서 책을 구해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제 관련 세부 공지도 추후에 다시 해 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차별 과제 이런 건 없어요, 이 철학과 현대문화 시간에는. 중간고사 기간 지나면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과제 공지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공지된 기간 안에 아 그
과제물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시간은 충분히 드릴 거니까 미리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 질문 있는 사람들. 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이렇게 그 분명하게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오늘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그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사과를 할게요. 사실 강의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사람. 몸 컨디션에 따라서 강의의 퀄리티가 크게 바뀌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좀 그 몸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는, 왜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들려줘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니까, 교수자에게는. 그래서 제가 몸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만 하고 평상시에 좀 좀 조심하는 편인데 하여간 요새 좀 과로할 때가 많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바빴어요. 이렇게 저렇게 과로할 때가 많다 보니까 컨디션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오늘 강의가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불만족스럽게 돼 버렸는데 여러분들 좀 잘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일단 그 전체 종료를 할게요. 혹시 저에게 그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전화를